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이렇게 늙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새치가 가득하더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고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작은 자부심도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부모 없는 어린 시절, 첫사랑과의 애틋한 이별, 싱글맘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딸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희망들. 어떤 날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외로워서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저와 제 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싱글맘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삶은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제 딸 나경이 40세는 의사가 되었고 이제는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과거 가난했던 우리 모녀가 이제는 큰 병원을 운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게 아직도 꿈 같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이 절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제 딸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뤄낼 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제 인생에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부당한 일도 많고 너무나도 가혹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은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를 키워야 했고 수없이 무시당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운명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변해버린 그날. 제가 13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죠. 엄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고 아빠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언니 김미영, 17세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날따라 엄마가 유독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영희 오늘 학교 끝나고 붕어빵 사올까? 저번에 먹고 싶다 그랬잖아. 엄마 진짜? 꼭 사와야 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날 작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빠의 먼 친척이 결혼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언니와 저는 학교 일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날 밤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미영 학생, 집에 보호자 계시니? 언니가 전화를 받았고 순간 언니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수화기를 잡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너무 어린 나이에 떠안은 이별.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어요. 경찰이 나와 조사를 했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었죠.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어린 것들만 남겨두고 가셨네. 어쩌면 좋아. 아이고 부모 없는 애들은 참 힘들 텐데. 저와 언니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문득 문이 열리고 엄마가 영희야, 붕어빵 사왔다. 라고 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와 저는 작은 방 한구석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가만히 있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영희야, 걱정 마. 내가 널 지킬게. 우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도록 할게. 친척 집에서 보낸 힘겨운 시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어른들이 모여 저희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저희를 데려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언니는 큰 고모 댁으로, 저는 막내 고모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왜 언니랑 같이 못 있어? 언니랑 같이 살면 안 돼? 영희야, 우리 사정이 안 돼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른들은 저희를 헤어지게 만들었고 저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막내 고모네 집에서 저는 늘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딱히 미워하지 않았지만 고모부와 사촌들은 달랐어요. 엄마, 얘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너도 돈 벌 나이 되면 빨리 나가야 하는 거 알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사촌들은 저를 하녀 취급했고 고모부는 한숨을 쉬며 저를 부담스러워했죠. 그렇게 4년이 지나갔습니다. 언니와의 재회, 우리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된 저는 언니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내가 돈을 벌어. 드디어 우리 단칸방을 얻었어. 곧 너를 데리러 갈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언니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하지만 막내 고모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가서 힘들게 살아봐라. 현실이 얼마나 험한지 알게 될 거야. 고모부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단칸방에서 다시 시작한 우리의 삶. 언니는 21살이었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 방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한 칸, 작은 싱크대, 그리고 낡은 장판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궁궐 같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같이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언니와 약속했죠.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언니, 난 얼른 졸업해서 돈 벌 거야. 그러면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언니의 여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단칸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 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된 후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고 저는 학업에 집중하며 졸업 후 빨리 취직할 생각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작은 무역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경리라고 하면 회계나 사무 업무를 떠올리겠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회계 업무 외에도 사무실의 모든 자비를 담당해야 했어요. 커피를 타오는 건 기본이었고 직원들 간식 심부름까지 해야 했죠. 미스 김, 커피 한 잔 타와. 미스 김, 저기 서류 복사 좀 해와. 미스 김, 나랑 연애할래?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저는 돈을 모아 언니와 함께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매치기 사건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김 대리 오늘 월급날인 거 알지? 은행 가서 직원들 월급 찾아와. 당시에는 인터넷 뱅킹도 없었고 직원들의 월급을 회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회사 공금을 담은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월급을 출금한 뒤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순식간에 내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저 놈 좀 잡아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주위 사람들은 놀라기만 할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음료 캔 하나가 소매치기의 머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그 충격에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었고 소매치기는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 공금 가방을 낚아챘고 바닥에 쓰러진 소매치기에게 마구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게 무슨 돈인 줄 알아? 직원들 월급이라고. 이거 잃어버렸으면 난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요. 살인범으로 감옥 가고 싶어요. 놀란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처음 만난 그 남자 박준서. 그 남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네, 근데 누구세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캔 던진 사람이요. 덕분에 공금 지킬 수 있었잖아요. 다행이네요. 알고 보니 그는 지나가던 길의 상황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캔을 던져 도둑을 제압했던 거였어요. 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 잃어버렸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놀란 것 같은데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진정할래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시작된 대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김영희예요.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전 박준서입니다. Y대 의대 다녀요. 의대요? 그럼 의사가 되시겠네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음악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기대가 커서 의대를 가긴 했는데 사실 전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의사 되면 좋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렇긴 한데 그냥 때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돼요. 그의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서로의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운명 같은 재회, 그리고 시작된 연애.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동거리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한강공원에서 밤새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제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공식적으로 연애하는 거 맞죠? 저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뭐예요, 갑자기. 난 진지한데. 그러니까 나랑 진짜 연애해 줄래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우리 사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소박한 데이트.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준서는 바쁜 의대 공부 중에도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저는 그가 힘들 때마다 응원해 주었어요. 가끔은 길거리 공연을 보면서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끔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미래에 대해 꿈꾸기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병원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 좋겠다. 의사 가족이라니. 근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유명한 의사보다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다정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곧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준서와의 연애는 저에게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언니와 저는 가족이었지만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기에도 벅찼고 저는 항상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달랐어요. 어떤 날은 제가 퇴근 후 기운 없이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야,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안 되지. 오늘 나랑 영화 보러 가자. 어떤 날은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호떡을 하나 사서 제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희 씨, 밥 못 먹었지? 이거라도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준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명동, 홍대, 이태원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작은 행복을 즐겼어요.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버스킹을 보면서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돗자리 하나 들고 한강에서 밤새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영희 씨, 나중에 우리 꼭 해외여행 가자. 어디로? 파리 어때?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노트르담 성당도 가보고. 와, 파리 가본 적은 없지만 내가 같이 가자면 꼭 가고 싶어. 우리는 그런 소소한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우리가 그 미래를 함께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별을 준비해야 했던 순간. 어느 날 준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희 씨, 나 군대 가야 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진짜야? 응. 원래는 부모님이 좀 더 미루라고 하셨는데 그냥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2년 동안 못 보는 거잖아. 아니야, 면회도 오고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없는 게 너무 두려워. 영희야.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 믿지? 난 꼭 돌아올 거야. 우리 이거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정말? 당연하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어요. 우리는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그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준서가 군에 입대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박준서 아버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희 씨.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서가 사고를 당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사고요? 훈련 중에 넘어졌는데 발에 녹슨못이 박혔대요. 그런데 치료가 늦어졌어요. 폐혈증이 왔어요. 뭐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영희 씨도 올 수 있으면 와주세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어요.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 했어요. 준서가 사고를 당했다니? 아니야,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야. 저는 그대로 회사에서 뛰쳐나갔어요. 머릿속은 새하얗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서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병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서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준서야, 나왔어. 영희야.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영희야. 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군대 갔던 게 아닌데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너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할 거야. 너 건강하게 나와야지. 우리 아직 해야 할 게 많잖아. 영희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준서야. 나 다음 생에도 너 만나고 싶어.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서 힘을 잃었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준서야. 준서야. 아니야. 저는 절규하며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나한테 돌아와, 준서야.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 후 나에게 남겨진 절망. 준서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너무 갑작스럽게 잃었어요. 그냥 나도 따라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도 예민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 안에 준서의 아이가 있다는 걸.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을 품고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작은 희망. 준서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눈을 뜨면 다시 그가 제 곁에 있을 것 같았고, 길을 걷다가도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나면 그가 돌아온 줄 알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뭐하러 살아야 하지? 나도 그냥 준서 따라가고 싶어. 그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도 민감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김영애 씨 임신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현재로선 약 78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준서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준서의 아이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병원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게 준서는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고 떠났던 거예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준서가 있었다면 기뻐했을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영희야, 제정신이야.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나도 몰라. 하지만 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혼자 애를 키우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아직 21살이야. 직장도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언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언니, 나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 왜? 이 아이가 아니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언니는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그냥 외면할 순 없잖아. 그렇게 저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회사를 다닐 수도 없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은 저를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애를 키운다고? 애 아빠는 누구래? 쯧쯧 그 집안 참 안 됐다.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지키려면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누가 뭐래도 난 엄마니까.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노력. 출산 후 저는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다녔어요. 봉투를 접고 양말을 포장하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도 했어요. 손이 빨라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수입도 늘어났어요. 엄마, 이거 뭐야? 우리 나경이 기저귀 사려고 엄마가 일하는 거야.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도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을 움직이느라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작은 가게 큰 희망. 몇 년 후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옷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좋은 옷을 골라오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번에 샀던 옷 너무 잘 맞았어요. 다행이에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디자인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장사를 하면서 나경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어요.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치다. 나경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를 남들처럼 키우고 싶었거든요. 학용품도 남들 못지않게 챙겨주고 싶었고 새 운동화도 꼭 사주고 싶었어요.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알겠어. 엄마가 돈 더 벌어서 보내줄게. 그렇게 저는 더 열심히 일했고 나경이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경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딸의 꿈 그리고 또 다른 도전.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경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간호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 난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딸이 자신을 희생해서 제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거예요. 우리 딸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날 밤 저는 딸이 몰래 잠든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그렇게 저는 딸을 간호대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우리는 해냈다. 이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 저와 딸은 결국 해냈어요. 나경이는 졸업 후 대형 병원에 취직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요. 싱글맘으로서 버텨온 세월. 이제는 그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차례예요. 딸이 선택한 길 그리고 숨겨진 진심. 나경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딸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나경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릴 때부터 나경이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머니, 나경이는 참 똑똑해요. 수업도 잘 따라오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요. 이 아이 나중에 크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나경이를 남들처럼 아빠 있는 가정에서 키우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똑똑하게 자라준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엄마, 난 의사가 되고 싶어. 어릴 적 나경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병원 놀이를 할 때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채 인형들을 진찰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참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이가 당연히 의대를 지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경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간호학과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응?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응. 근데 너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냥. 나경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딸의 진짜 속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딸이 왜 의대를 포기했는지, 학비 앞에서 좌절한 딸, 그리고 몰랐던 엄마의 눈물. 나경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는데 딸이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우리 딸 왜 그렇게 한숨이야? 엄마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엄마한테 말 안 했던 게 있는데 사실 나 원래 의대 가려고 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간호학과를 갔어? 엄마 때문이야. 뭐? 엄마가 그동안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모르겠어. 의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거 싫었어. 나경이는 그 말을 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우리 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나경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딸이 학비 걱정을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경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항상 딸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됐어. 그렇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간호사가 된 딸, 그리고 힘겨운 현실. 나경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형 병원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드디어 간호사 됐어. 그날 저는 기뻐서 딸을 꼭 껴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된 딸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밤낮 없이 병원에서 일했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나 오늘 야간 근무야. 엄마, 이번 달엔 휴가 못 갈 것 같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혹시 우리 딸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나경아, 너 병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 응, 엄마. 난 괜찮아. 나경이는 항상 밝게 말했지만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딸의 병원 생활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마주한 딸의 현실. 어느 날 나경이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저를 본 딸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 왔어? 그냥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딸을 툭 치면서 장난을 걸었어요. 야, 김 간호사. 오늘도 또 야근이야? 너는 집에 가긴 하냐? 뭐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김나경 간호사님, 존경합니다. 그 남자는 딸의 어깨를 툭툭 치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뭔가 불편했어요. 딸의 얼굴에 떠오른 미묘한 표정. 저는 그게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남자가 나경이의 남자친구라는 걸. 예상치 못한 위기, 그리고 엄마의 선택. 나경이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 강민수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나경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응? 뭔데? 너 그 강민수라는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있어? 나경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사실 그 문제로 요즘 고민 중이야. 왜? 민수 엄마가 나를 반대해. 뭐? 간호사 주제에 의사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우리 딸을 무시해? 그냥 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딸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저는 직접 민수의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건 바로 병원의 이사장이자 나경이의 친할머니였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 그리고 딸의 고민. 나경이가 병원에서 레지던트 의사 강민수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딸을 보러 병원에 갔다가 그녀가 한 남자와 다정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까지는 단순한 직장 동료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딸이 조심스럽게 털어놓더군요. 엄마 사실 민수랑 사귀고 있어.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응, 착하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많이 아껴줘. 딸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저도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민수 엄마가 나를 반대해. 뭐? 간호사 주제에 의사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우리 딸을 무시해? 그냥 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딸은 담담한 척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도 가끔 그런 시선이 있어. 간호사는 그냥 의사의 보조 역할일 뿐이고 의사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말이 돼?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아직 세상은 그래. 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동안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에 저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느꼈어요. 엄마가 직접 만나볼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괜히 싸움만 날 거야. 아니야. 우리 딸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저는 민수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충돌 모욕적인 말들. 며칠 후 저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온 이유는 그저 조용히 민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수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히더군요. 아, 김 간호사 어머니 되시죠? 네, 나경이 엄마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건 알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 절대 반대입니다. 단도직입적인 말투.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잖아요. 우리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랑 결혼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간호사라고 해봐야 의사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우리 아들이 굳이 간호사랑 결혼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의사만 사람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같은 의사끼리 결혼하면 서로 이해하기도 쉽고 시댁에서도 인정받기 쉬운데 김 간호사처럼 집안도 없는 사람이면 나중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딸이 집안이 없다고요? 글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셨다면서요.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이 없다고요? 우리 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우리 딸은 그 어떤 의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환자 곁에서 가장 가까이 돌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죠. 무슨 말을 하셔도 제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 간호사랑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럼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딸이 이런 무시를 받으면서 그 집안에 시집가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운명의 반전 친할머니와의 재회. 제가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는 병원의 이사장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노부부였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사장님. 주변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바로 박준서, 준서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분들도 저를 보더니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김영희? 네, 저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나경이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이사장님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 아이. 네, 이 아이가 준서의 아이였구나. 순간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민수의 어머니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 이 간호사와 아시는 사이세요? 이 간호사가 아니라 내 며느리 될 사람이야. 네.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손녀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나경아, 내가 우리 손녀였구나. 그렇게 저는 32년 만에 준서의 부모님과 재회하게 되었고 나경이는 자신이 병원 이사장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32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어린 미혼모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 보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삶의 이유가 되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박나경. 그렇게 저는 홀로 딸을 키우면서 온갖 고난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3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병원 이사장이었던 노부부, 그분들은 바로 준서의 부모님, 즉 나경이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였어요. 세상에 우리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나경아, 이제야 널 찾았구나. 그분들은 나경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28년 전 떠나보낸 준서를 떠올렸어요. 준서야, 내 부모님과 나경이가 다시 만났어. 너도 보고 있지? 운명이란 참 신기했어요. 32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딸을 향한 시선이 바뀌다. 그 후 병원 내에서 나경이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그녀를 무시하던 일부 의사들은 나경이가 병원 이사장의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뭐? 김 간호사가 이사장님의 손녀라고? 설마 농담 아니야? 진짜야. 이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경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던 일부 직원들은 태도를 바꾸며 친절하게 대했죠. 하지만 나경이는 달라진 시선을 불편해했어요. 엄마, 이게 참 이상해. 뭐가?
예전엔 나를 그냥 간호사로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병원 이사장의 손녀딸로 보잖아. 그게 좀 불편해. 그렇다고 너의 노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순 없어. 그렇지? 그럼 당연하지. 너는 너야. 어떤 환경이든 어떤 배경이든 넌 항상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나경이는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 엄마. 나경이는 병원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사장의 손녀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한 적도 주어진 기회를 쉽게 받아들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병원 이사장 부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나경이는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손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분들은 나경이를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직을 물려받다. 몇 년 후 병원 이사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심하셨어요. 우리 병원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 나경이어야 해. 그분들은 가족회의를 열었고 자연스럽게 나경이를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어요. 우리 손녀가 병원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나경이는 아직 젊은데 괜찮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경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야.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사장님이 나경이를 따로 불렀어요. 나경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병원을 내가 맡아줬으면 해. 나경이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 내가 병원 이사장이 되어줬으면 해. 할아버지,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예요. 그게 어때서? 내가 우리 병원을 이끌어가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 병원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나경이는 고민했어요. 이사장이 된다는 건 단순히 자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내가 간호사로서 일해온 모든 시간이 이사장으로서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나경이는 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싱글맘에서 병원 이사장의 엄마로. 제가 처음 싱글맘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지 못했고 편견과 싸워야 했고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녀는 해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사장이 됐어. 우리 나경이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정말 많은 걸 이겨냈지? 응.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기만 하자. 그래. 이제 우리 행복하자. 그렇게 저는 싱글맘에서 병원 이사장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캄캄해 보일지 몰라도 분명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버텨냈고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